이성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관직이 올라갑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신돈이 제거된 다음에 이제 관리 인사를 새로 하는데 공민왕이 한 거죠. 그때 이성계를 지문화부사로 승진을 시킵니다. 같은 날 이색을 정당문학에 임명하는데, 지문화부사, 정당문학, 이게 뭐냐면 고려의 높은 관직, 재상의 관직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걸 오제라고 하는데, 맨 위가 문화시중, 둘째가 평장사, 셋째가 참지정사, 넷째가 정당문학, 다섯째가 지문화부사예요. 그래서 문화시중부터 지문화사까지 1, 2, 3, 4, 5 번호를 매기고 수상, 2제, 3제, 4제, 5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대체로 문화시중이 판이부사를 겸하고 평장사가 판병부사를 겸하고 이런 체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높은 관직 정당문학에 이색이 올라가고, 다섯 번째로 높은 관직 지문화부사에 이성계가 올라가는데, 이때 공민왕이 내가 이 인사 너무 잘했어,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문무를 문신 이색과 무신 이성계 모두를 제1류로 재상을 삼았다. 문신 중에 제1류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색이고, 무신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성계다라고 하는 공민왕의 평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마 이때는 최영도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최영과 이성계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재회를 했을 거예요. 이제 나이 차이 19살이 서로 다 같은 재상이 됐으니까 나이 차이를 극복해서 한 책상에 앉아서 국정을 의논하는 이런 상대가 된 거죠. 이렇게 있다가 1374년에 공민왕이 시해당하잖아요. 공민왕이 자제위의 홍윤, 최만생 이런 사람들한테 시해당하는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다 개경에 없었습니다. 둘 다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개경에 있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글쎄,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건 아니지만, 개경에 있었더라면 왕의 시해에 대한, 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마 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이 두 사람 다 개경에 없었다. 최영은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휴가 갔냐고요? 아니고, 제주도의 몽골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주도는 삼별초가 진압된 다음에 잠시 몽골 땅이 되었다가 고려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원나라가 제주도에 목장, 말 기르는 목장을 만들어 놓고, 이 목장의 관리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목호라고 불렀는데, 이 목호들이 고려가 반원운동에 성공하고 원나라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최영이 군대를 편성해서 제주도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공민왕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성계는 어디가 있었느냐? 이때쯤 되면은요, 왜구가 동해안을 따라 올라와 가지고 함흥까지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동북면 원수가 되어서 함흥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왜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최영은 제주도의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을 했는데, 뜻밖의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왕이 자기를 맞아주지를 않고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왕시대가 돼요. 우왕시대에 최영은 다름없이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우왕대에 최영이 왜구와 싸운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죠. 네, 홍산 전투.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죠. 홍산이 어디냐면 지금 충남 부여예요. 이 부여, 그 바로 옆에 연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연산면이죠. 그 개태사라고 하는 절에 왜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왜구가 점령을 해요. 아, 논산이면 바닷가에서 꽤 먼 지역인데 여기까지 왜구가 들어왔다는 게 참 놀랍죠. 자, 그랬더니 최영이 내가 나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청을 합니다. 이때 최영의 나이가 무려 61살이에요. 환갑이 돼가지고 나가 싸우겠다고 자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왜구가 이처럼 방자하고 난폭하니 지금 제압하지 않으면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전박살 이런 이야기죠. 다른 장수를 보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은 못 믿겠어요. 늙었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의지가 쇠하지 않았으니 원컨대 빨리 휘하를 거느리고 가서 격퇴하게 해주십시오.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영이 군대를 끌고 가서 직접 전투를 벌여요. 최영이 몸소 사졸들 앞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용맹하게 돌진하니 적이 바람에 쓰러지는 풀과 같았다. 추풍낙엽. 막 이런 거죠. 적 한 명이 숨어서 최영한테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화살에 최영이 맞습니다. 맞아도 어딜 맞았냐면 입술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태연자악하게 활시위를 당겨서 그 적을 쓰러뜨리고 내가 나의 입술을 맞췄단 말이야. 나는 너의 머리를 맞출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그 화살을 딱 뽑았다는 정말 이 중국 삼국지에나 나오는 이런 대단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이제 개선을 합니다. 거기 왜구를 진압하고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시중의 관직을 주려고 했다. 가장 높은 관직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영은 또 한술 더 뜨는 거죠. 제가 시중이 되면 앞으로 지방에 가서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니 왜구가 다 평정된 다음에 이 관직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높은 관직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신하들을 포상할 때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너의 이 신하의 공을 기려야겠다고 했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찍으면 되지만 옛날은 그거 아니죠. 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것도 왕명으로 그걸 그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하긴 심지어 공민왕은요, 그림 잘 그렸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려줬습니다. 공민왕이 신하를 앉혀놓고 움직이지 마. 그러고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이 완성된 그림을 다 신하한테 주면은 이게 정말 가보 중에 가보가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왕은 그렇게는 못했고 아마 이제 화공을 시켜서 초상화를 그리게 한 다음에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화상찬, 아까 나왔던 그 화상찬을 글을 짓게 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짓게 했느냐? 당대의 명문장가 이색한테 이 문장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색이 이 화상찬을 지으면서 최영이 아버지로부터 황금보기를 흙덩어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여기 남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색이 최영의 화상찬을 쓰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87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적의 급소를 치고 허를 찌르는가 하면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기이한 작전을 펼쳤다. 87전 87승이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에다 남긴 거예요. 이색이 한 말이니까 아마 맞겠죠. 그냥 허투루 백전백승 이게 아니라 87전 87승이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다 센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전투 87번, 87번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렇게 우왕대의 왜구를 격퇴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최영에게 우리가 모르던 다른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 활동이에요. 최영은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공민왕 때에도 정방제조가 되어서 방향무인했다라는 이 평가를 들을 정도로 권력을 누렸던 적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개선했을 때 오자마자 공민왕의 죽음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어떤 모습을 지켜보게 되느냐면 이인임과 젊은 성리학자들, 신흥 유신들이 싸우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이이님이 공민왕의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젊은 신흥 유신들이 다 반대를 했다. 아마 정몽주 정도전 편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때 최영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때 재상은 이이님이에요. 이이님을 탄핵하는 저 젊은 간관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잡아들여서 국문을 시키는데 마침 이 국문을 하게 된 사람이, 직접 국문을 한 사람이 최영이었던 거예요. 이 최영이 간관들을 붙잡아다가 정말 국문이라고 한 거는요, 정말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TV 사극에서 보는 막 주리를 틀고 때리고 이런 게 진짜로 옛날에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관들을 국문했더니 누가 시킨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전록생이라는 사람과 박상충이라는 사람에게 말이 미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이 신흥 유신 가운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재상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최영이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또 국문을 합니다. 너희가 왜 그랬느냐, 누가 시켰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랬느냐, 막 이렇게 말하자면 고문을 한 거예요. 장을 치고 국문하기를 매우 참혹하게 했다. 그리고 처벌은 이제 참 문제 유발자 이이님이 나서가지고 이제 점잖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봐줘라. 이이님은 이제 자기는 이제 인심 얻고 최영은 욕담 얻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래서 이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걸로 끝을 내는데, 최영에게 국문을 받았던 이 두 사람, 전록생과 박상충이 길에서 죽습니다. 이 국문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보여주죠. 자, 그러니 이때 국문을 당했던 사람들, 이 신흥 유신들이 최영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신흥 유신들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최영의 인기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이때 이이님 편에서 신흥 유신들을 국문하는 자리에 간 그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 사람들을 국문한 것, 이것이 이 이후 최영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반대하는 신흥 유신들 전부 파직시키고 유배 보내고 이래 놨으니까 이제 이이님의 권력이 더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 권력이 15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이님, 임견미, 염흥방, 이임염, 이 3인방의 권세가 15년을 가고 이게 고려의 암흑기가 되는데 최영이 이 일원이 돼요.